오늘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의 실제고요. 실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 예시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실제 예시들을 좀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게 생긴다, 또 반대로 싫어하는 게 생긴다 라고 할 때 대부분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에요.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선호, 프리퍼런스죠. 이 선호, 프리퍼런스가 형성된다, 선호도가 만들어진다 라고 할 때는 다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뭐 강아지 훈련사 또는 뭐 이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개아빠 강 누구죠 그분이 이름이? 강영욱 씨. 그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을 사용해서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살펴볼 강화와 처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강화, 처벌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한테 목줄을 매줘야 되는데 막 목줄 되게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있거든. 그러면 목줄을 도대체 어떻게 선호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럼 강영욱 씨가 쓰는 방법으로 하면은 목줄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먹이를 준단 말이야. 또는 뭐 보여주고 먹이 주고, 또는 이제 목줄을 목에다가 살짝 갖다 대요. 그리고서 가만히 있으면 먹이 주고, 또 목줄을 목에다가 살짝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먹이 주고, 이런 게 결국에는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에서 똑딱똑딱 먹이 주고 침을 흘리게 하고, 똑딱똑딱 먹이 주고 침을 흘리게 하고,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목줄이라는 게 강아지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아니면 싫어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아, 목줄이 나오면 먹을 걸 주네. 그 목줄을 그리고 잘 차고 있으면 먹을 걸 주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목줄을 딱 채우고서 목줄이 찰 때마다 강아지가 막 좋아하도록 놀아주는 거죠. 막 놀아주고, 또 목줄을 채우고 막 놀아주고, 그러면 역시 목줄은 좋은 거다라는 그 인식과 기대가 계속 싹트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도 시켜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이제 목줄을 잘 차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목줄 차는 걸 엄청나게 거부했던 강아지들도 이렇게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아, 이거 목줄은 좋은 거구나, 목줄은 좋은 거, 목줄은 좋은 거, 또는 목줄은 먹을 거랑 연관된 거, 목줄은 먹을 거랑 연관된 거, 목줄은 나의 어떤 오락거리랑 연결된 거, 목줄을 차면은 내 주인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 목줄을 차면 즐겁게 해준다,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면은 목줄이 좋아지고 잘 차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다 고전적 조건 형성을 사용한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랑 애착을 형성하는 부분도 물론 뭐 더 다양하게 작용하는 거는 맞아요. 굉장히 복잡한 거고, 아이와 부모와의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일은 뭐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아무튼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엄마랑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특히 생애 초기에는, 신생아 때 아직 뇌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언어적인 발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제 신생아들은 감각기관 중에서 주로 후각만 발달해 있고, 시각과 청각은 좀 나중에 발달한단 말이에요. 시차를 두고 천천히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가 보이지도 않는 엄마를 어떻게 알고, 보이지도 않는 엄마랑 어떻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또 엄마, 내 엄마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다, 그런 거를 그 아이가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 결국에는 엄마가 먹을 걸 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게 뭐 모유수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분유를 우유통에 타서 주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고 먹이를 주죠. 모유수유가 됐든 아니면은 이 분유가 됐든. 그래서 엄마가 따뜻하게 안으면은 먹이가 나오는구나, 엄마가 따뜻하게 안으면은 먹이가 나오는구나, 나한테 어떤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먹을 거, 엄마 먹을 거, 엄마 먹을 거, 그러면은 엄마는 나의 보호자라는 이제 아이의, 물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애착이 형성된다는 거죠. 엄마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엄마는 나에게 따뜻한 음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그런 기대,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엔 고전적 조건 형성, 연합학습이죠. 그러니까 연합학습. 연합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엄마가 아이를,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막 내팽개쳐. 또는 엄마가 먹을 걸 주지 않아. 그러면 엄마랑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연합이 되겠죠. 엄마는 나를 되게 안 좋게 하는 사람, 엄마는 나를 안 좋게 하는 사람, 엄마는 나를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엄마는 오히려 있던 것도 뺏어가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애착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죠. 근데 엄마는 나의 보호자라는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은 안정적이에요. 아이가 되게 편안하고, 조금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엄마가만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낯선 사람하고만 있으면은 이제 불안해지지만, 엄마가 있으면은 낯선 사람이 있어도 그냥 좀 견딜만해. 엄마 자체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런 약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애착이에요. 애착.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애착의 기본 원리로서도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살짝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선호 형성에만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연합학습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반대도 가능해요. 비선호. 아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비선호라는 말보다 비호감이라는 말을 더 요즘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던데, 비호감이야 막 이러면서 호감이야 비호감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비호감이 만들어지는 것도 고전적 조건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쁘고 되게 이질적인 냄새가 나. 쟤한테는 이상한 냄새가 나네. 쟤한테는 이상한 냄새가 나네. 그러니까 그 냄새 자체가 뭐 좋다 싫다 뭐 약간 혐오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걸 떠나서 낯선 냄새인 거죠. 그리고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통 좋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겠지.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 그러면은 비호감이 되는 거예요. 연합학습이죠. 나쁜 냄새, 어떤 냄새라는 중립적인 게 그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반대지. 그 사람이 중립적인 건데, 사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은 중립적인 대상이죠. 근데 그 사람하고 자꾸 어떤 나쁜 냄새, 낯선 냄새, 좋지 않은 냄새가 연결이 되니까 그 사람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외국인 혐오도 유발할 수 있거든.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하면은 김치 냄새 난다고 하잖아. 한국 사람 만나면은 김치 냄새, 한국 사람 만나면 그 사람들 싫어하는 김치 냄새. 그러면은 한국 사람을 좀 안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걔네들은 옛날부터 뭐 드라큘라 내쫓으려면 뭐 마늘 뭐 이런 뭐 이상한 미신들이 있기 때문에 마늘 냄새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뭐 김치에도 마늘 들어간 음식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늘 냄새 나면은 한국 사람, 마늘 냄새 나면 한국 사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백인들이 생각할 때 싫어하는 냄새를 계속 이렇게 풍기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중국인,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늘을 먹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안 좋아, 이런 게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예를 들면 뭐 동남아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흑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또 어떤 뭐 유럽계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걸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잘 풀어내고, 또 뭐 즉각적으로는 조금 싫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거를 이성으로 잘 통제하고 관리한 다음에 친절하게 다시 대해주고 이타적으로 또 행동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는 조금 싫을 수 있단 말이야, 사실. 우리의 그냥 직관으로는 이질적인 어떤 냄새가 나네, 좀 안 좋은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거지.
자기 통제력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윤리 도덕인 거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성숙한 시민의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세계 시민의식 이런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어떻게 보면 고양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으로만 우리가 살면은 사실 좋은 것도 물론 만들어지지만은 싫은 것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 옆에 있으면은 같이 혼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 친구 옆에 개인이 있으면은 막 같이 혼나. 그러면은 사실은 그 친구도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친구는 나를 혼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꼭 뭐 선생님한테 혼나는 그런 일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친구 옆에 있으면은 자꾸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어떤 친구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같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어떤 친구 옆에 있으면은 괜히 막, 뭐, 이거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에 자주 나오는 거지만은 막 그냥 그 바나나 껍질 밟고 나도 같이 넘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그 친구 옆에 있으면은 괜히 안 잊어버리던 지갑도 잊어버리고 우산도 어디다 놓고 내리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도 원래는 그 친구라는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친구 옆에 있으면 나쁜 일, 그 친구가 나타나면은 안 좋은 일, 뭔가 불운한 일,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싫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애착 형성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 만날 때마다 되게 막 인상 쓰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안 좋게 하고 막 늘 또 걱정 근심이 많고 막 뭔가 좋지 않은 냄새를 막 풀풀 풍기고 신경질적으로 막 반응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쌓이고 쌓여. 그러니까 연합학습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계속 축적되는 거잖아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막 10번 이상, 20번 이상 만날 때마다 쟤는 기분 나쁘네. 만날 때마다 화를 내네. 만날 때마다 짜증을 내네. 만날 때마다 표정 안 좋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좀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직장 상사한테는 되게 좀 직장인들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 뭐 그런 직장 상사님들 보면 되게 표정이 좋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막 인자한 표정,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막 하고 있죠. 그리고 막 말도 되게 예쁘게 해주시고 존댓말도 써주시고, 그러면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계속 좋아지면서 더 어떻게 보면 음료수라도 하나 더 사가지고 그 앞에 놔주고 싶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좋은 호감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막 가면은 소위 말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막 결제판 집어던지는 그런 상사들처럼 막 짜증내고 화내고 왜 글씨를 이따위로 써왔느냐 어쩌고 막 계속해. 그러면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사람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저 멀리 복도에서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길을 돌아서 가고 싶어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모르겠네. 뭐 여러분들은 지금 딱 중간인데 후배들 중에 이제는 그런 사람이 보통 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선배들 중에 저 멀리 누군가 3학년에 좀 모습이 보여. 근데 아씨 안 좋은데? 안 좋은 언니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안 좋은 형님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돌아가야지. 차라리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돌아간다. 저 사람한테 가면 자꾸 뭔가 딴지 걸고 뭐 없냐 이렇게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은 이제 돌아가고 싶어지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장소랑 연합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어떤 장소가 좋게 연합되면은 자꾸 가고 싶어지는 장소가 되겠죠. 그런 곳이 개인적으로는 뭐 학교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라서 이게 늘 교육 정책에 문제를 지적하곤 하는데, 학교를 좀 그렇게 만들어야지. 좋은 장소로. 그냥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교 오면 좋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학교 오면 좋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학교 오면 좋은 걸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학교 오면 안 좋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이러니까
학교 여기가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뭐 밖에는 그런 장소가 많죠. 어떤 스터디 카페나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뭐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깨끗하네, 잘 해놨네, 조명도 괜찮고 분위기 괜찮고 초딩들 중딩들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없고 막 이러면은 선호하는 공부하러 갈 때 또 시험 기간에 선호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에 갔는데 막 관리도 잘 안 된 그 스터디 카페고 늘 막 쓰레기 넘쳐나고 초딩들 중딩들 와가지고 막 계속 막 떠들고 여기에서 공부 분위기 해치고 그래서 나쁜 느낌을 계속 주고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이렇게 막 몇 번 하고 나면은 이제 옮기려고 하겠지.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갈 때마다 뭔가 좀 어두컴컴해. 또 막 불운한 일을 겪어. 또 내가 직접 겪는 게 아니더라도 그 뉴스 같은 데서 어떤 장소, 특정 어떤 지역이 막 우범 지역으로 막 계속 나와. 요즘에는 너무 다행히 그런 일이 없고 이제 잘 발생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 옛날 얘기하듯이 이제 어떤 방송에서 그 범죄 관련된 방송에서만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스러운 일인데, 정말 막 연쇄살인 이런 게 어떤 지역에서만 막 계속 발생하고 그러면은 그 지역 자체가 되게 암울해지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뭔가 먹을 것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하러 가고 그래야 그 지역 상권 같은 것도 발전하고 그 동네 사람들도 먹고 살고 하는 건데, 그 지역이 막 우범 지역으로 소문나고 여기 막 위험한 사람 돌아다닌다 막 이렇게 되면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 장소랑 무엇을 연합시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가가 될 사람도 혹시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장소는 비호감으로 연합되면 안 되겠지. 여러분이 사업하는 장소는 굉장히 호감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호감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친절함과 이타성과 또는 뭐 음식 장사를 한다면 서비스를 하나 더 주는 것으로 호감을 만들든지, 뭔가 이제 그런 게 계속 고객들에게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야지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장사라는 것도 이런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으로만 따지면은 어떤 걸 고객들한테 우리 장소와 우리 매장과 연결시킬 것이냐죠. 긍정 정서를 연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부정 정서를 연결시킬 것이냐, 그거에 달려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떤 장소에 갈 때마다 특히 이제 조명 같은 것들이 어둡고 막 계단에 막 불이 껌뻑껌뻑하고 그러면은 때로는 이제 밤 시간이 오면 무섭다는 느낌도 줄 수 있죠. 어떤 특히 이제 그 밤 시간에 계단 같은 데 좀 무섭다는 느낌을 주고, 엘리베이터도 요즘은 좀 환해지고 그 안에 CCTV 같은 것도 좀 잘 있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막 불빛이 껌뻑껌뻑거리고, 또 요즘에 엘리베이터들 좋아져가지고 여름에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에어컨도 막 틀어주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은 시원하고 막 좋고, 그래서 그런 아주 엘리베이터 찾자마자 백화점 잘 왔다 이런 느낌을 이제 줄 때가 있는데, 막 에어컨도 안 나와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여름에 탔더니 막 찌뿌드도 하고 안 났던 땀도 오히려 엘리베이터 타서 흐르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잘 안 가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연합 학습입니다. 특히 연합 학습의 잘 되는 것 중에 후각적인 부분이 연합학습이 또 잘 돼요. 후각적인 게. 맛과 향이죠. 그래서 맛과 향은 합쳐서 다 후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각하고 후각을 따로 구분하는데, 원래 그냥 맛과 향은 사실은 그냥 하나예요. 이비인후과잖아요. 이 코와 입은 원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과 향은 원래 하나고, 맛이 잘 안 느껴지면은 냄새도 잘 안 난다는 것이고, 향을 잘 못 느끼면은 맛도 잘 못 느껴요, 결국. 그래서 맛과 향은 이렇게 보통 하나인데, 이 맛과 향에 그래서 연결돼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특정 향하고 연결되고, 어떤 사람이 특정 향하고 연결되고, 그러면은 그 향을 맡으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는 이런 것들이 되게 금방 만들어지죠.
이게 일종의 그래서 연합학습의 효과예요. 특히 이 향이라는 게 되게 강력한 요소죠. 특히 향수가 그래서 효과가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군가한테 나를 좀 생각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지금은 향수 뿌리고 다니면은 누구야? 뭐 이렇게 좀 선생님한테 지적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커서는 그 뭐 약간 명품 향수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 하면은 나라는 사람 하면은 그 향수 냄새, 나라는 사람은 그 향수 냄새 이렇게 좀 연결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을 기억시키고 또 여러분들을 그 향수를 맡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여러분들하고 연합시켜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맛과 향은 다른 정서보다도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 촉각 정보도 물론 정서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후각 정보, 이 맛과 향은 더 크게 정서를 불러일으켜요. 정서랑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구역이 있는데 편도체, 감정의 센터입니다. 우리 뇌에서 감정 센터를 담당하는 편도체,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영역이 후각을 처리하는 이 맛과 향을 처리하는 영역하고도 되게 가깝거든. 인접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맛과 향이 정서를 불러일으키기가 쉽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편도체가 또 어디랑 가깝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리 기억을 만드는 기억의 중추 해마라는 곳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편도체랑 가깝고 편도체는 기억의 중추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맛과 향을 불러일으키면 정서가 일어나고 정서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향이 나고 어떤 되게 인상적인 향이 늘 난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그 좋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게 기억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생김새, 그 사람의 어떤 그 패턴 이런 것들이 그 향하고 연결되고 이름하고 연결되고 생김새랑 연결돼서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을 유발하고 더 잘 기억나는 사람으로 더 각인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더 커서 애인도 사귀고 또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것 조금 더 경험해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특유한 어떤 향이 날 수도 있거든. 그게 향수로 인해서 나는 향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쓰는 특별한 화장품에 의해서 나는 향이든 뭐 화장품도 뭐 일종의 향수라면 향수니까 향수든 아무튼 화장품이든 그 사람 하면은 그 냄새가 늘 나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아져서 헤어졌는데 낯선 사람에게서 그 향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지없이 그 사람 생각이 나죠. 향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광고 카피 중에 낯선 사람에게서 뭐 내 남자의 향기를 느꼈다 뭐 그런 이제 광고 카피도 만들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냥 없는 얘기 지어낸 게 아니라 헤어진 연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늘 있을 수 있죠. 전 남친, 전 여친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향이라는 부분이 어떤 그 성적인 흥분 이런 것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특별한 향의 풍겨질 때 아주 사랑하는 남녀가 굉장히 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다. 또 어떤 특별한 향이 늘 이 풍기는 그런 공간에서 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다. 그런 게 막 겹쳐지면은 정말 뭐 별거 아닌 냄새인데 그 향만 맡으면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기억이 되살려지고 막 불러일으켜지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연인들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인들의 관계에서는 이런 향하고 막 이렇게 연결돼서 또 특히 어떤 장소 같은데 또 장소의 향 같은 게 막 연결돼서 기억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래서 잘 못 잊는 거예요.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서 되게 직구게도 이 열정적인 사랑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 좋죠. 원래는 되게 안 좋은 향이 양파를 막 먹고 서로 막 뽀뽀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실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는 이 양파 향하고 뽀뽀하는 거랑 계속 연결시켰더니 나중에는 양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랑하는 남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겠지만, 지금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 하는 사람들한테 양파 한 입 물게 하고 뽀뽀하게 하고, 양파 한 입 물게 하고 뽀뽀하게 하고 되게 장난을 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랬더니 실제로 이런 연합학습 효과에 의해서 양파 냄새도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적어도 사랑하는 남녀에게서는. 보통은 이제 이건 실험실에서만 이런 거 하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떤 향과 사람, 어떤 향과 분위기, 향과 또 사랑하는 남녀를 또 그들의 기억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한 가지가 우리가 늘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즉각적으로 또는 어떤 무서운 공포 같은 걸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아주 반사작용, 침을 바로 흘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릎이 바로 툭 튀어 올라오게 하는 그런 반사작용과 어떤 자극이 연결됐을 때, 그러니까 한 가지죠. 또 한 가지가 연결됐을 때 그게 의미 있는 자극이 되고 선호하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싫어하는 것도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한 단계만 거쳐서 이런 연합학습 또는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두 단계 거쳐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강아지는 먹을 거를 주면 침을 흘립니다. 근데 그냥 이건 예를 들어서 종소리를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원래 파블로프는 종을 쓴 적이 없지만 그래서 땡 치고 먹을 거 주고 땡 치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 원래 의미 없었던 종소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종소리가 먹을 거가 나온다는 하나의 신호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종소리에 대한 선호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종소리에 대한 선호가 만들어진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불을 번쩍해. 불을 번쩍하고 땡 종치고 먹을 거 주고, 불을 번쩍하고 땡 종치고 먹을 거 주고, 불을 번쩍하고 땡 종치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두 개를 거치는 거죠. 번쩍 땡 먹을 거, 번쩍 땡 먹을 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땡 종소리에도 침을 흘리는데 그보다 앞서 나왔던 불이 번쩍하는 그 부분에 있어도 먹을 거를 연상시키게 되고 침을 흘려. 그러니까 두 단계까지도 가능한 거지. 강아지 막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강아지도 이렇게 두 단계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어. 그리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 원래 파블로프가 했던 똑딱똑딱 그런 거랑 또 어떤 소리랑 연합시킬 수도 있겠죠. 다른 소리, 똑딱똑딱 하고 진짜 땡 소리. 그래서 똑딱똑딱 땡, 그 다음에 먹을 거 나오고, 똑딱똑딱 땡 먹을 게 나오고, 그러면은 땡 소리에만 침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왔던 똑딱똑딱 소리에도 충분히 침을 흘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앞에 뭐 뭔가 강아지들한테 이제 흑백은 구분할 수 있으니까, 강아지들 흑백으로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뭔가 아주 새까만 판을 딱 보여줘. 이게 일종의 신호등 같은 거죠. 강아지한테 새까만 판을 보여주고 똑딱똑딱하고 먹을 거 주고, 새까만 판을 보여준 다음에 똑딱똑딱하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은 똑딱똑딱 소리에도 침을 흘리지만 그 앞에 보여줬던 새까만 판을 보여줘도 이제 침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차적으로 두 수 앞을 내다보면서도 조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기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 고양이들의 대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해본 게 있냐면은, 일단은 그 먹을 걸 주면은 고양이도 침을 흘립니다. 먹을 걸 주면. 근데 먹을 거를 따는 통조림 까는 소리,
통조림 까는 또 기계가 있어요, 기계. 통조림 까는 기계로 윙 하면서 통조림 그 뚜껑을 여는 소리. 그걸 들려주면은 통조림에서 먹을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침을 흘리고 윙 하면은 통조림이 까지고 거기서 먹을 게 등장하고 침을 흘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윙 하는 통조림 까는 소리에도 침을 흘리게 돼요, 나중에. 오, 벌써 그거 소리만 들으면은 먹을 게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먹을 게 있다고 아는 거야. 예고인 거죠. 통조림 까면은 까는 소리, 그럼 통조림이 까지고 접시에 이제 음식이 담기고 난 먹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하나 더 갈 수도 있어요. 통조림이 어떤 캐비넷에 들어있었다. 그럼 캐비넷 열고 여는 소리가 들리겠죠? 푸다닥 하고 두두둑 뭐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캐비넷 여는 소리. 그러면은 그 다음에 통조림 까는 윙 소리. 그 다음에 음식이 통조림에 담기고 자기가 이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캐비넷 열리는 소리 윙 하고 통조림 까는 소리 또 음식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캐비넷 여는 소리만 들어도 침 흘려요. 이렇게 고양이도 두 수 앞을 세 수 앞까지도 또 내다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들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혹시 생각할까봐.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약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무서워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고차적인 조건 형성,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세 수 앞을 내다보는 이런 게 되면서 무서워진 거죠. 사실 치과가 무서운 곳이냐, 원래부터 치과는 무서운 거냐, 그렇지 않지. 잘 생각해보면 치과라는 그 장소가 원래부터 무서운 건 아니지. 병원이 무서운 거냐,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병원이 무서운 장소인 거냐, 사실 병원이 무서운 게 아니지. 그러면은 병원이 또는 치과가 무서운 게 아니면 누가 무서운 거야? 그 안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무섭다라고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것도 한 걸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간호사와 의사가 진짜 무서워야 될 이유가 있나? 그렇게 따지면 꼭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등장하냐? 진짜 우리를 진짜 무섭게 하는 거는 간호사와 의사가 가지고 나오는 주사가 무서운 거지. 간호사와 의사가, 그러니까 치과나 병원이 무서웠던 게 아니야. 의사와 간호사가 무서웠던 게 아니고 간호사와 의사가 들고 나오는 주사가 무서운 거야. 특히 치과, 물론 요즘에는 이제 치과에서 마취하는 기술이 옛날보다는 좀 나아져가지고 요 치과에서 이제 그 잇몸이죠. 잇몸에다가 마취주사 놓기 전에 뭐 발라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살짝 좀 덜 아프게 찔러서 순간 마취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마취주사를 넣어서 안 아프게 하고, 이런 기술들이 좀 발전하긴 했는데 그런 거 해도 좀 아파요, 여전히. 근데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또 치과에서 맞는 그 마취주사 주사 바늘은 또 왜 이렇게 기냐. 특이하게 길고 무서워. 이런 걸 가지고 내 잇몸을 막 찌르고 하면 이제 그게 사실 싫고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서우니까 그걸 들고 나오는 의사도 싫은 거지. 그리고 이 의사가 싫으니까 그 치과도 이제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결국에는 고차원적인 조건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장소가 같이 다 싫어져 버린 거예요. 또 무서워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중립적인 요소였던 어떤 장소가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조건 형성이 되면은 무서운 장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확장돼서 이제 여러분들은 안 느끼길 바라는데, 흰 가운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흰 가운 효과. 흰 가운 입은 사람들만 보면은 뭔가 싫은 거야. 흰 가운 입은 사람들만 보면은 자꾸 주사 들고 나타날 것 같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흰 가운을 꼭 뭐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들만 입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뭐 심리학 실험이나 어떤 공대 쪽에 기계 관련된 실험 같은 거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도 의사, 간호사 아니지만 흰 가운 입고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이 약간
싫어질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막 주사 놓고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약간의 일 시키고서 아르바이트비도 주는 좋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흰 가운을 입었다는 거 하나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에 이 고차적 조건 형성 때문이에요. 어떤 흰 가운이라는 거 자체가 의사, 간호사 또는 병원이나 치과 같은 장소, 또 그 장소에 갔을 때 늘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늘 안 좋게 했던 주사, 마취 주사, 또 날 아프게 했던 진짜 뭐 다른 어떤 엉덩이에 꾹 놓는 주사, 이런 거로 연결이 되니까 안 좋아진 거죠. 이게 다 고차적 조건 형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유사하면은 그 연합학습 된 대로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메트로놈 얘기를 했었죠. 메트로놈. 똑딱 똑딱 먹이주고 침 흘리고 똑딱 똑딱 먹이주고 침 흘리고. 근데 메트로놈의 속도를 살짝 바꾸면은 그러면 침을 안 흘릴까? 그렇진 않아요. 조금 미세하게 바꾸는 정도로는 그냥 침을 여전히 흘려요. 근데 똑딱 똑딱 뭐 요 정도 범위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정도에서 또는 그 강아지가 이렇게 느끼는 정도에서 그 이렇게 레인지가 있는 거지. 이게 변했다 안 변했다라고 느끼는 그 레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상대 역치지, 상대 역치. 변화를 감지하는 거에는 그 역치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유사하게 제공을 하면은 그 유사성에 의해서 그냥 침을 흘려요. 근데 그 유사성을 벗어나가지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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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된다거나 너무 느려가지고 똑딱 뭐 이렇게 된다거나 하면은 이제 안 흘리지. 달라졌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유사한 것까지는 침을 흘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냄새가 나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냄새가 아닐 수 있잖아. 예를 들면은 뭐 이 근처에 있는 파리바게뜨에서 빵 굽는 냄새하고 저기 좀 서울 다른 곳에 가서 사당동에 있는 파리바게뜨에서 빵 굽는 냄새하고 저기 어디 뭐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파리바게뜨에서 빵 굽는 냄새가 미세하게는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죠. 오, 이거 빵 굽는 냄새. 그냥 전반적으로 비슷하면은 빵 굽는 냄새 또는 뭐 오븐에서 쿠키를 굽는 냄새. 모든 빵집에서 쿠키를 예를 들면 굽는다 치더라도 그 냄새가 완전히 똑같을 리는 없거든. 하지만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범주화를 시켜요. 빵 굽는 냄새, 쿠키 굽는 냄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빵 먹고 싶다, 배고프다, 나도 하나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유사하면은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유사하면 비슷한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극의 일반화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극의 일반화. 우리가 하나를 알면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죠. 그게 사실 일반화예요. 하나를 배웠지만 그것과 유사한 10개를 터득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결국 일반화 능력을 가리키는 속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냄새를 학습했지만은 그것과 유사한 10가지 냄새는 다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 한 가지 색을 학습했지만 그것과 유사한 10가지 색에는 다 비슷한 반응을 할 수 있어. 사실 신호등의 색이나 신호등의 조명도 엄밀히 말하면 다 똑같진 않을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이잖아요. 어디서 보든지 간에. 그래서 뭐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저거는 뭐야, 색이 좀 다른데 저거는 초록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난 안 건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쵸? 이렇게 하면 오히려 되게 위험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극 일반화를 조금 더 정의를 해보자면은 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아까 수업 시작하면서 목줄을 좋아하게 된 강아지, 또
조건 형성을 통해서 이 목줄을 어떻게 좋아하게 하느냐 이거 이제 했었는데, 이렇게 목줄을 뭐 빨간색 목줄을 좋아하게 된 강아지는 뭐 파란색 목줄 또는 뭐 리본 달린 목줄 이렇게 조금 달라도 그 목줄은 계속 좋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통조림 캔이 너무 좋아. 통조림 캔을 너무 좋아하게 된 고양이는 그 통조림과 맛이 유사한, 근데 이제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거지. 다른 회사에서 나왔고 성분은 조금 다른데 결국에는 맛이 이 고양이가 느낄 때는 비슷해. 그러니까 그것도 자극 일반화에 의해서 그 통조림 캔도 좋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이 되면은 뭔가 이제 그 서로 하나가 없을 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는 게 좋잖아요. 하나가 있을 때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 또 이게 호환이라고도 말하죠. 하나가 안 되면은 다른 호환되는 다른 장비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호환되는 다른 장비가 없어. 그러면 되게 난감하죠.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우는 좀 덜 본단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되면은 다른 거를 또 좀 대체하고 호환성 있는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스터디 카페도 브랜드가 있죠. 브랜드. 요즘 여기 이 근처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공간샘 스터디 카페 그런 것도 있고, 무슨 뭐 집중 스터디 카페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브랜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집중 스터디 카페 이런 데서 그 공부가 되게 잘 됐어. 나는 거기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날에 먼 이제 친척네 갔는데 거기서도 좀 공부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명절에 친척네 놀러 갔는데 그 근처에 우리 동네에서 내가 좋은 느낌을 받았던 그 스터디 카페가 있네. 그러면은 그 브랜드는 또 갈 수 있죠. 물론 장소도 다르고 건물도 다르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브랜드가 하는 인테리어는 대동소이할 거거든, 아마도. 그 다음에 시스템 같은 것도 결제하는 방식이나 그 키오스크 기계 하는 방식도 대동소이할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극 일반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호환성을 얻을 수 있고 대체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뭐 현금 인출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다 ATM에서 많이 하죠. 또 은행 문 닫았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은행 업무를 봐야 될 때는 ATM을 결국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ATM 기계가 물론 은행마다 디자인은 조금씩 다르지만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다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국민은행 ATM 기계하고 신한은행 ATM 기계가 너무 달라서 쓸 수 없다. 그러면 잘못 만든 거예요. 그렇죠? 국민은행 ATM기 쓰던 사람은 신한은행에서 뭐 일을 볼 일 있더라도 쓸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게 또 자극의 일반화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키오스크 기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메가박스 키오스크 기계에서 영화를 뭐 예매해가지고 결제해서 영화를 볼 수 있었어. 그러면 CGV 키오스크에서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메가박스하고 CGV가 너무 다르고 롯데시네마하고도 너무 달라가지고 다 새로 배워야 돼. 그러면 뭔가 잘못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유사한 점들이 있어야죠. 상호 호환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몇 개 이제 사실 안 되겠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던 회사가 예를 들면 다른 회사한테 넘어갔어. 인수됐어. 그래서 그 다른 회사는 이제 디자인을 좀 바꾼대. 근데 디자인 바꾼 게 이전 것하고는 너무 다르게 디자인했어. 그래서 쓰기가 너무 어렵고 새로 학습해야 돼. 그럼 잘못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쓰던 사람들 다 빠져나와서 다른 걸로 갈아타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극의 일반화가 일상생활에 있는 게 편리해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좀 쉽다는 느낌을 제공하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잘 일반화될 수 있는 것들로 이 세상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좀 더 건설적이고 새로운 일들 몇 개에 집중하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어떻게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앞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스마트폰 뭐 쓰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에게서는 거의 다 아이폰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폰의 그 인터페이스가 일종의 지금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다 연합학습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애플 왕국이 되어가요. 아이패드도 사야 되고 뭐 이어폰도 애플 걸로 사야 되고 뭐 이렇게 전자펜 사는 것도 이제 그걸로 사야 되고 점점 이제 애플 왕국이 만들어가죠. 근데 그 아이들이 20대 되고 30대 되면은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 유지될 거거든. 그러면은 삼성은 내가 볼 때 좀 큰일 났어. 너무 지금 요즘에 시장 점유율이 딸려요. 그때 이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아이폰하고 뭔가 인터페이스나 디자인 같은 거를 뭐 비슷하게 가져간 삼성 갤럭시 느낌 안 나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거지. 삼성에서 만들지만 삼성이라고 안 쓰고 뭔가 다른 느낌이 나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브랜드를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제너시스 같은 자동차잖아요. 현대에서 만들지만 현대라고 안 쓰잖아요. 왜냐면 현대 하면은 약간 저렴한 차 느낌이 나니까 안 하고 제너시스로 아예 한 거죠. 그러니까 제너시스는 되게 잘 나가잖아요. 고급차 이미지로 딱 굳어졌고.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뭔가 이제 그렇게 좀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으면 이 지금 자극 일반화에 의해서 애플 시장만 자꾸 지금 커져가는 거예요. 삼성 시장은 자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것도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혹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대학생들 중에서도 마치 이거를 뭐 보약 먹듯이 아침 먹고 커피, 점심 먹고 커피, 저녁 먹고 커피 이런 애들 있거든. 근데 그 친구들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아마 불면증 걸리고 잠 못 자고 되게 힘들어요. 카페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좀 카페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카페인 느낌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 카페인 느낌만 받는 거죠. 카페인 느낌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게 디카페인이에요, 결국에. 커피의 맛과 향은 느껴지는데 카페인은 정말 조금 들어있는 거지. 진짜 0%는 아니에요. 디카페인도 0.1%는 카페인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뇌에는 0.1%의 카페인만으로도 각성 효과는 줄 수 있거든요. 꼭 막 고농도의 카페인을 먹어야 우리 뇌를 각성시키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카페인 많이 먹으면서 잠 못 자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젊어서 카페인 분해가 잘 돼가지고 그런 거 못 느낄 수 있는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갈수록 카페인 먹으면은 이 분해되면서 우리 몸 안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거 잡고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지거든. 배출해야 되니까. 카페인을 어떻게 보면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체내에 있는 수분을 막 써서 배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 목마른 느낌이 듭니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으면 계속 목마른 느낌은 드는데 화장실은 또 자주 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 공부 안 되잖아요. 대학생 때 아침 먹고 커피, 점심 먹고 커피 뭐 이랬던 애들은 이런 현상을 꼭 겪거든. 공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디카페인으로 바꿀 때가 온 거야. 디카페인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느낌만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느낌만 받고 우리 뇌를 약간 속이는 거야. 카페인 느낌을 받았네? 그거 각성시켜줘야지 하고서 실제 카페인의 그 부작용은 안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합학습이자 자극의 일반화를 좀 우리한테 우리 생활에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의 일반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을 되게 윤택하게, 편하게, 또 적응하기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극 일반화가 반대로 깨지면은 새롭게 뭔가 학습해야 되니까 적응이 잘 안 되고, 자극 일반화가 깨지고 이런 연합학습에서 깨진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조금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불쾌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마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은 이 연합학습과 자극 일반화를 통해서 쉽게 해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새롭게 학습해야 된다. 자극의 일반화가 안 된다. 그게 스트레스거든, 사실. 그래서 10개 중에 8개, 9개의 일은 일반화 시켜서 연합학습을 시켜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쉽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한두 가지 일을 이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발전해온 것도 그렇게 발전한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막 바꾸면서 우리 인류가 늘 혁신을 하면서 변화해온 게 아니라고, 진보해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대로 하면서 한두 개 바꾼 거지. 근데 그 한두 개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물론 어마어마한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우리 인류의 진보와 문명의 진보는 대부분은 적응하면서 10개 중에 8개, 9개는 바꾸지 않으면서 일반화 시키면서 한두 개 바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나중에 커서 심리학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혹시 공학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서 뭔가 세계 표준에 따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 안에 있는 표준에 따르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표준에서 벗어나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익숙함을 주면서 약간의 새로움을 가미해야지 익숙함을 싹 다 파괴하고 일반화시키지 못하게 다 그냥 싹 다 바꾸고 그런 거는 아마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나중에 공학도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새로운 개발자가 새로운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되게 명심하셔요. 우리 인간은 자극 일반화시키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거는 약간만 새로운 걸 좋아한다. 많이 새로운 건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거는 대부분 비슷하고 표준적인 걸 사용하면서 아주 살짝 바꿔서 큰 혜택을 누리게 만드는 게 창의성이겠죠. 조금 바꿨을 뿐인데 그 파급력이 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싹 다 뜯어 고쳐가지고면은 뭐 당연히 파급력이 크겠지. 근데 엄청 불편하겠죠. 엄청 불편한 것부터가 파급력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창의성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뭐 연합학습 또 오늘 배운 자극 일반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업은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